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윤석열 후보 피의자 입건, 제보자 조성은 씨의 신상 자진 공개, 조 씨와 박지원 국정원장이 언론 보도 전 만났다는 TV조선의 단독 기사에 이어 오늘 아침에 확인된 원장님이 원하는 날짜가 아니었다는 조 씨의 발언까지 보는 이들을 어지럽게 만들 정도로 국면이 숨가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확진자 수로는 최대를 기록한 코로나 상황부터 살펴보고 정치권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올 추석도 추석답게 가족을 만나고 적어도 가족끼리는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정부의 목표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다시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감염 확산이 발생한다면 4차 유행은 더 길어지고 보다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치료제 같은 것들이 개발돼서 혹은 또 이 백신들이 더 개발되면서 훨씬 더 강력한 이 예방력을 보이는 것들이 결합되지 않으면은 마스크는 아마 좀 계속 유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위드 코로나에 한 발짝 다가설지 아니면 4차 대유행이 지속될지 이번 추석 연휴에 달려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겠죠. 네, 4차 대유행으로 2달 넘게 4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추석 연휴를 앞두고도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신규 확진자 현황 살펴보면요. 하루 새 1,433명 늘어서 69일 연속 4자릿수 확진자를 기록했습니다. 전날보다 332명이 줄었지만 4차 대유행의 위력은 여전한데요. 지역별 국내 발생 확진자는 서울이 554명, 그리고 경기 395명, 인천 151명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확산세가 심각해 보이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일요일 기준 역대 최다치로요. 주말 검사 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5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한 건데요. 지난 5일에 이어서 일주일 만에 또 일요일 기준 역대 최다를 갈아치웠습니다. 네, 서울에선 가락시장발 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곳곳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 수도권 확진자 비중은 70%대 중반 수준이었는데 오늘은 78.1%를 차지하면서 거의 80% 선에 육박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수도권 지역의 하루 평균 확진자는 1,268.1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 4명 가운데 3명은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꼴입니다. 수도권의 확산세가 이어진다면 추석 연휴 동안 비수도권으로도 유행이 퍼질 수 있는 위중한 상황인데요. 만약 비수도권으로까지 확산세가 이어진다면 정부의 11월 위드 코로나 정책 전환에 자칫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방역당국은 연휴를 앞두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거듭 당부하고 있는데 방역당국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방역 수칙이 얼마나 잘 지켜지느냐에 따라 명절 이후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다시 확산되느냐 안정되느냐가 결정될 것입니다.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감염이 확산되는 경우 우리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일상 회복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부터 2주 동안 추석 특별 방역 대책이 시행되는데요. 앞으로 2주간은 전국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이 비접촉 면회가 허용되는데 만약 환자와 면회객 모두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지났다면 접촉 면회도 가능해집니다. 또 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간은 거리 두기 4단계 지역에서도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서 최대 8명까지 가족 모임이 허용되는데요. 다만 가정 내 모임만 가능하고 다중 이용 시설에서는 모임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어느 정도 가족과의 만남이 불가피한 명절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백신 접종자에 한해 방역 조치를 다소 완화했지만요. 정부는 가급적 고향 방문을 자제하고 거리 두기를 유지해 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의 당부도 들어보시죠.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진단 검사를 받으신 후에
최소한의 인원으로 고향에 방문해 가실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고령의 부모님께서 아직 접종을 다 완료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여러 지역에 다수가 모이는 가족 모임은 매우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방역당국은 접종 완료자는 완료자끼리 소규모로 찾아달라고 당부했고요. 여기에 감염병 전문가들도 델타 변이까지 확산 중인 상황인 만큼 이동량을 줄이고 접촉을 피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추석이 4차 대유행의 중대 고비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만큼 정부는 백신 접종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예방접종 상황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1차 누적 접종자는 3,315만 2천여 명으로 인구 대비 1차 접종률은 64.6%를 기록했습니다. 추석 전 1차 접종을 70% 달성하려면 약 280만 명이 더 접종을 하면 되는 상황인데요. 현재 추세대로라면 이번 주 중에 1차 접종률이 70%를 돌파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차 접종률이 이제는 미국과 일본을 앞질렀다는 보도도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국제 통계 사이트 아워월드 인데이터에 따르면요. 현지 시간으로 지난 11일 기준 국내 1차 접종률은 65%로 각각 62%인 미국과 일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이 지난해 12월에 접종을 시작했고 우리는 이보다 2달여 정도 늦은 올해 2월 26일부터 백신 접종이 진행된 점을 좀 고려를 하면은 출발은 좀 늦었지만 빠른 속도로 따라잡은 셈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백신에 대한 신뢰와 호응도가 높았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한 가지 희소식은요. 2차 접종 완료자도 2천만 명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어제까지 2차 접종 완료자는 모두 2,006만 1,000여 명으로 인구 대비 39.1%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추석 이후에는 2차 접종도 잔여 백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이처럼 접종률이 빠른 속도로 올라가면서 정부의 목표인 10월 말까지 전 국민 70% 접종 완료를 달성할 수 있을 거란 기대도 나오는데요. 이번 추석이 일상 회복의 길로 가는 분수령인 만큼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들으신 대로 예방접종의 속도가 붙으면서 접종률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참 백신 불신 여론 이게 굉장히 심각했었는데 이제 좀 가라앉아 있을까요? 이제 좀 그런 단계로 접어들지 않나 싶은데요. 저한테도 카카오톡으로 이제 그 잔여 백신 고지가 하루에 10개 이상씩 날라올 정도로 네네. 어느 정도 이제 백신 확보가 이제 충분해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남은 과제는 물론 이제 백신 확보도 계속 공을 들여야겠지만 또 향후 부스터 백신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요. 이 방역 지침을 좀 더 합리화하는 방안을 이제 고민해야 될 때가 된 것 같고 전면적인 위드 코로나 이런 부분은 아직 시기상조지만 이 코로나가 완전히 박멸되는 상태는 쉽지 않을 거란 그 지적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인구의 대부분이 백신을 접종한 상태에서 어떻게 이 코로나가 일상화된 이 기간을 어떻게 좀 이겨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합리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속보들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만 매우 내밀한 대화를 주고받는 그런 관계라고 파악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관련된 것으로 보여진 국기문란 공작 사건의 본질을 가리기 위한 물타기 공세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사안의 보도에 있어서 국정원장이 원하는 날짜 이야기가 나오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 원장님이 9월 2일날 막 지정을 해가지고 의도를 했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막 프레임을 잡았잖아요. 어쩌냐? 국정원장이라는 게 얼마나 바쁜 사람입니까? 국정원장을 끌어들인 물타기 역시 공상과학 소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당초에는 검찰의 총선 개입 여부 이 부분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었는데 이제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 여부로까지 확전된 모양새군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이른바 윤석열 검찰의 국기문란 공작이라면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의혹 제보 뒤에 박지원 국정원장이 있다면서 이른바 박지원 게이트 이름을 붙이면서 역공을 펴고 있습니다. 여기에 뉴스버스의 최초 보도를 한 조성은 씨가 지난해 검찰 검언 유착 의혹 등과 관련해서 언론인들을 내사 또는 사찰한 정황이 있다면서 추가 의혹까지 제기한 상황입니다. 조 씨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제기한 거죠? 네, 맞습니다. 김웅 의원이 지난해 4월 3일에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부터 받아서 저에게 텔레그램으로 전달한 고발장을 보면 피고발인의 황희석, 최강욱 등 여권 인사뿐 아니라 여러 언론인들이 실명으로 기재됐고 이 기자들의 각종 활동상이 상세하게 파악돼 있다면서 이 수사기관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 가득하다. 고발장이 아니라 거의 공소장 수준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고발장을 보면 어느 기자가 누구를 취재했는지 또 여권 누구와 어떻게 공모를 했는지 적시하고 있다면서 이런 것은 검찰이 문제 삼은 보도가 나오기 전부터 이 보도를 했던 기자들을 사전에 내사 또는 수사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어제도 공작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이 고발장 내용에 대해 작년 4월 초에는 도저히 알 수 없었던 얘기들이라면서 이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드러날 것이니 쭉 지켜봐달라고 말한 반면에 이 조성은 씨는 MBC의 보도 이틀 만에 이 취재 과정과 여권 인사들 간의 이 공모 상황을 파악했다는 것은 사전에 기자들을 추적 조사했다는 것이라면서요. 그럴 능력은 검찰밖에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오늘 조성은 씨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4월 3일 고발장 등 자료를 다운로드 받았다는 로그 기록이 다 있다면서 이 야당 측의 조작 의혹 제기에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손준성 보냄, 검사 손준성 보낸 것이라는 이 사실도 실제 손 검사의 연락처가 저장된 다른 사람에게 텔레그램으로 자료를 전달했을 때 손 검사의 전화번호가 찍히는 것으로 확인했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엇갈리는 양측 주장 들어보겠습니다. 도저히 그 4월 초에 알 수 없는 얘기들이 거기에 아마 들어가 고발장에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건 누가 보더라도 공작일 수밖에 없잖아요. 손준성 검사의 이제 이 전달 문건이 도대체 왜 작성됐는지, 그다음에 그 당시 대검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총장은 어떤 일까지 이제 인지를 하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만 본인이 저도 이제 사실관계에 대해서 계속 서술을 하고 있고 저는 계속 입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본인도 그냥 조작, 뭐 공작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시고 그냥 그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만 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뉴스버스가 의혹을 제기한 두 개의 고발장 가운데서 4월 3일, 그러니까 먼저 때 이루어진 고발장을 둘러싼 의문들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고발장이 전달된 시점 그리고 고발장에 담긴 내용의 시점이 맞지 않다는 취지입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당시 대검이 미공개 내부조사 자료를 토대로 고발장 작성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는데요. 제보자 조성은 씨가 검찰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 가득하다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인 셈입니다. 하지만 세계일보 단독 보도 등으로 알려진 내용을 또 보면 대검 감찰부가 손준성 당시 수사정보정책관과 함께 근무한 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벌였지만 현재까지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손준성 당시 정책관의 컴퓨터에서도 이번 의혹과 관련한 특별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네,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상당히 까다로워 보이는 가운데 이 뉴스버스 제보자 조성은 씨는 연일 언론과 인터뷰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SBS와 한 인터뷰가 논란의 핵으로 떠올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후보를 고발 사주 의혹의 피의자로 입건한 상황에서 제보자 조성은 씨가 박지원 국정원장을 빈번하게 접촉했다는 주변 인사들의 증언 등이 이어지고 있는 중이었고요. 조성은 씨가 평소 주변에다가 박지원 원장과의 친분을 자주 거론했다는 얘기도 나오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캠프에서는 박지원 원장이 야당의 유력 주자를 제거하기 위해 대선에 개입한 의혹이 불거진 점을 좀 강조하고 있던 중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검찰발 고발 사주 의혹의 불똥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에게 옮겨붙은 그런 양상입니다. 네, 여기에 조성은 씨가 뉴스버스 보도 전에 이 박지원 원장과 따로 만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윤 캠프 측에서는 박지원 게이트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선 관련 목소리들 들어보시죠. 박지원 비대위원장님을 짧은 시간이지만 존경하게 된 것은 정책으로 어떻게든 해결을 하려고 하시고
정치로 어떻게든 해결하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조성은 씨가 박지원 국정원장과 만났다라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그 언론사 제보 이후에 제보자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은 매우 충격적인 그런 이유들과 제보의 목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국정원장이라는 그 직분에 비춰서 평소에 아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국정원장이라는 그 지위에 가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좀 정상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성은 씨는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아는 사이가 아닌 매우 특수한 관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복글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박지원 원장 축하합니다. 함께 못해서 미안하고 했더니 조성은 씨는 대표님이 안 계셔서 80%만 채워졌어요. 8월에는 100%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조성은 씨가 불쑥 전화로 안부를 물어주시니 엄청난 반가움이 하트 이랬더니 박지원 원장은 그게 나야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의 관계는 매우 친밀하고 특수한 관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성은 씨는 2016년 국민의당 총선 공천심사위원과 비대위원을 지내면서 이 국민의당 대표였던 박지원 원장과 친분을 쌓은 사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특히 조성은 씨가 지난 8월 11일 박지원 국정원장과 롯데호텔에서 식사를 함께한 것이 TV조선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졌었죠. 조 씨의 주장에 따르면 그날은 단둘이 식사를 했고 또 사적인 대화만 나눴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과 지난 8월 11일 날 점심 식사 만남을 한 것과 9월 2일 날 뉴스버스의 첫 고발사주 의혹 보도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공개된 파일들의 기본 정보를 보면요. 조성은 씨가 휴대전화 화면을 최초로 캡처한 시점은 지난 7월 21일 오전으로 파악되고 이후에 나머지 메시지 사진들은 8월 10일과 12일 날 캡처된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조성은 씨가 박지원 국정원장과 식사를 함께 한 것으로 알려진 날, 그러니까 8월 11일에 전날하고 다음 날인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때문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박지원 원장의 개입설을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조성은 씨의 파일 캡처 시기도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제보와 첫 보도 사이에 조성은 씨와 박 원장이 식사했다는 점에서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떠한 관련 논의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의구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조성은 씨가요, SBS와의 인터뷰를 하면서 박지원 원장과의 만남과 뉴스버스의 최초 보도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뉴스버스의 보도 시점 9월 2일을 언급하면서 이 9월 2일이라는 날짜는 우리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던 거나 제가 배려받아서 상의했던 날짜가 아니다. 그냥 이진동 기자가 치자고 이런 식으로 결정을 했던 날짜고 그래서 제가 사고라고 표현을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보도된 9월 2일은 원장님이나 여기서 말하는 거는 박지원 국정원장을 말하겠죠. 네. 또 즉 조성은 씨가 원했던 날짜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만일 이진동 기자가 10월 달로 그 날짜를 선택했으면 보도 시점은 10월이고 12월을 선택했으면 12월로 됐을 것이기 때문에 이 날짜랑은 전혀 연관이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9월 2일이라는 최초 보도 날짜, 그러니까 뉴스버스가 보도한 날짜는 자신들이 원했던 것과는 상관이 없었고 그냥 뉴스버스에 발행인을 하고 있는 이진동 기자가 치자하고 결정했던 날짜 이런 게 조성은 씨의 주장인 겁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에서 나온 이야기도 이어서 들어보시죠. 왜 이런 사안의 보도에 있어서 국정원장이 원하는 날짜 이야기가 나오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박지원 국정원장이 8월 10일에 서울 모 호텔에서 제보자를 만났다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8월 10일과 8월 12일에 휴대폰에서 캡처된 메시지들이 언론에 공개되었고 이것들이 야권의 대선 후보와 야권 인사들을 공격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8월 11일 국가정보원장이 제보자를 만난 시점 바로 앞과 바로 뒤에 이런 내용의 캡처가 이뤄진 정황은 박지원 국정원장이 모종의 코칭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조 씨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 사건이 첫 보도된 9월 2일은 우리 원장님이나 내가 원했던 날짜가 아니라는 해괴망측한 발언을 했습니다. 박지원 원장이 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음을 자백한 것입니다.
이 제보자는 2021년 7월 21일 인터넷 매체인 뉴스버스에 처음 제보했다고 합니다. 그 뒤로 약 한 달 넘어서 보도가 됩니다. 이렇게 뒤늦게 보도한 이유는 정치 공작으로 시기를 기다린 것일까요? 아니면 순수하게 취재를 위해서일까요? 정치 공작이 개입되었을까요? 9월 2일이라는 날짜는 우리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던 거나 배려받아서 상의했던 날짜가 아니다. 그냥 이진동 기자가 취재하고 결정을 했던 날짜다. 이게 지금 조성은 씨의 주장입니다.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도 이 방송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뭐 저희가 어느 쪽으로도 단정은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말 실수라고 볼 수도 있겠죠. 뭐 박지원 원장 관련된 질문이 나온 가운데 이제 이쪽으로 이제 화제가 옮겨지면서 그 박지원 원장이란 발언,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이란 발언이 자연스럽게 실수로 나왔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뭐 우리 원장님, 그러니까 박지원 원장과 이 조성은 씨가 같이 뭐 이 사안 관련해서 상의를 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의식 중에 지금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그게 이제 야당의 주장인 거죠. 맞습니다. 이게 야당의 주장이고 그다음에 조성은 씨나 박지원 원장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여권에서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뭐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제 추정으로는 뭐 지금 이 당시에 조성은 씨의 상황을 보면 사실은 그 뉴스버스 측에다가 여러 가지 제보를 한 상태에서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이것이 뭐 어느 시점에 어떤 식으로 보도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안해하거나 또는 이 부분 관련해서 상의를 하면서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었거나 뭐 하여튼 조성은 씨의 당시 머릿속에는 이 뉴스버스의 향후의 보도 관련한 내용들이 가득 차 있었을 텐데 그때 이제 마침 제가 보기엔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가장 노련한 사람 중에 한 분인 그러나 지금은 국정원장 자리에 있는 박지원 원장을 만났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본인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얘기를 단 한마디도 안 했을까? 저는 뭐 제 추측입니다만 그 자리에서 박지원 원장하고 뭐 이게 모의를 하거나 무슨 정치 공작을 한 차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안 관련해서 한두 마디를 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향후 저는 최소한 박지원 원장은 국회 정보위라도 나와서 이 사안 관련해서 해명할 필요는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만약에 명쾌하게 해명이 되지 않는다면 뭐 이 부분 또한 저는 수사를 받아야 될 사안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SBS와의 인터뷰 발언이 조성은 씨가 박 원장과 뉴스버스 보도 날짜를 두고 상의했다는 식으로 들린다는 지적에 대해서 조성은 씨는 오늘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상한 말꼬리를 잡기식 내용들이 있다면서 박 원장과는 어떤 요소에서라도 윤 후보에 대한 내용들을 상의하거나 상의할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달 후의 미래인 이 9월 2일 보도를 하루 전날에도 알 수 없었고 사고와 같은 보도였으므로 말도 안 되는 엮기다 이러면서 엮기다라는 의미라면서 이 조성은 씨의 설명 들어보시죠. 혹시 그날의 약속은 누가 먼저 만나자고 그냥 임의로. 안을 임의로. 그럴까요? 예를 들면은 뭐 전화하시다가 요즘 잘 지내 뭐 이러시고 네 일 잘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밥이나 먹자 뭐 이런 식의 해서 뭐 일정들 서로 확인을 하고 뭐 하시는 거지 아닐까 싶습니다. 관한 앵커의 질문을 받고 네. 사실 9월 2일이라는 날짜는 우리 원장님이나 제가 원하거나 배려받아서 상의했던 날짜가 아니다. 네. 그런 말씀을 그러니까 그거를 예를 들면은 사실 저도 애초부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박 원장님이 뭐 9월 2일 날 막 지정을 해가지고 뭐 의도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막 프레임을 잡았잖아요. 사실은 저쪽에서는 뭐 공작을 했다. 근데 사실 저는 뭐 그럴수록 당 바보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어제 그 답변은 말실수도 아니고 그냥 너무 황당한 주장이다라는 것에 대한 답변이었던 거지. 황당한 주장에 대한 답변이라고 하기엔 조금 또렷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박 원장께서 계속 그 날짜에 아니면 이 보도에 관해서 어떤 뭐 공작이 있었다 막 이런 취지로 계속 이제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보도뿐만 아니라 내용 자체도 상의한 바가 없는데 사실은 이런 의혹 자체가 굉장히 바보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성은 씨는 박지원 국정원장이나 내가 원한 날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는 보도 시점을 몰랐다는 취지였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이진동 기자가 말했다는 치자 이건 역시 조성은 씨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이 기자는 그런 발언 자체는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제보자 조성은 씨가 요새 수많은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언론의 집중을 받다 보니까 말 실수를 했을 가능성도 뭐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중동 기자는 치자라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좀 이게 좀 발언들이 너무 앞뒤가 맞지 않는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제 국민들에게 오락가락한 해명이 돼서 점점 이게 미궁 속으로 빠져가는 것 같은데, 근데 이럴수록 좀 더 저는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변호사로서 사건을 볼 때 항상 이렇게 사건이라는 건 항상 생물같이, 정치도 생물이지만 어떤 사건도 다 생물인데 이게 살아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항상 본질을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사건의 본질은 그래서 고발 사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입니다. 근데 그 부분은 이미 수사기관으로 넘어가서 진실 규명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사를 지켜보면 됩니다. 다만 이제 야권에서 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 이제 국정원장이 개입을 했느냐 여부는 오늘 또 고발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또 다른 수사를 통해서 규명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는 고발 사주 의혹이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규명하는 단계인데, 메신저를 흔드는 이런 의혹보다는 물론 이제 제보자가 조금 오락가락한 발언들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걸 가지고 메신저를 흔들 게 아니라 일단 수사를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최초 보도를 했던 매체인 뉴스버스 측도 조성은 씨가 SBS와 가진 인터뷰 내용에 대단히 유감이라고 입장문을 내서 향후에 뉴스버스와 조성은 씨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도 관심입니다. 대단히 유감이다. 이건 좀 표현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이유가 뭘까요? 치자라는 표현 때문에 좀 그렇게 반응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조 씨가 방송 인터뷰에서 치자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마치 이진동 발행인이 그런 말을 했고 누군가를 겨냥한 형태의 취재 보도를 한 것처럼 그렇게 비칠 소지가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취재원인 이 조성은 씨와는 불가근 불가원의 관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음을 밝힌다면서요. 조성은 씨가 비록 취재원이지만 뉴스버스 탐사 보도의 순수성을 훼손 내지 오염시키는 행위를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 조치를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또 조 씨의 발언을 확인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기사를 쓴 일부 언론에도 유감을 표하면서 향후에 의도를 가진 흠집내기 보도가 계속될 시엔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스버스 측이 밝힌 입장입니다. 조성은 씨는 보도를 원하지 않았지만 보도할 정도로 취재가 됐는지에 대한 평가와 그 상황에 맞춰서 보도 시점을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언론사의 몫이지 취재원의 결정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참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어쨌든 조성은 씨는 제보를 했지만 그것을 이제 다각도로 검증을 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것이 사안이 얼마나 중대하고 심각하며 공익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언론의 몫이다. 뭐 이런 얘기겠죠. 사실 뭐 취재원이 직접 나서서 인터뷰를 하는 사안이 아닌 이상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언론이 판단을 해서, 취재원이 갖고 오는 이제 정보가 뭐 사실 완벽한 정보가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결국에는 언론이 이게 보도할 만한 가치가 있고 그다음에 그럴 만한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는지를 이제 여러 각도로 이제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뭐 제가 보기에는 뭐 뉴스버스 측은 그렇게 판단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뭐 그렇게 판단을 했다면 뭐 제보자가 뭐 자신의 어떤 신상에 피해가 올 수 있다, 내지는 이것이 자기가 보기에는 뭐 보도할 가치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해도 뭐 보도를 하는 것이 뭐 사회적 공기로서의 언론의 역할이겠죠. 다만 이제 그 판단이 옳았는지 잘못됐는지, 그리고 그 언론의 사실관계 파악이 정확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은 또한 추후에 검증될 사안이기도 합니다. 뉴스버스 측의 얘기를 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버스 측은 조성은 씨가 비록 취재원이지만 뉴스버스 탐사 보도의 순수성을 훼손 내지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응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조 씨를 공익제보자라면서 상당히 보호를 해줬던 그런 느낌이었는데 뭔가 좀 결이 달라진 듯한 느낌도 들거든요.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이게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네, 보기에 따라서는 결이 달라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뭐 갈등으로 보이기는 좀 어렵다고 보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중동 기자 같은 경우에는 그 매체에서 이 윤석열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보도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부담이었을 겁니다. 가벼운 논란이 절대 아니고 지금도 현재 지금 블랙홀처럼 대선 전국을 다 빨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수사도 시작됐고요. 이런 것을 이제 제보자의 제보를 의존해서 그것을 믿고 보도를 하는 과정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제보자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보도 전에도 내용을 몰랐고 사고처럼 뭐 나온 보도였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 제보를 받아서 이제 보도를 했던 매체 이제 기자 입장에서는 뭐 이 정도의 섭섭함을 뭐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고 보이고요. 근데 다만 이게 취재원에 대한 보호나 뭐 공익신고자로서의 보호를 이젠 거둬야겠다 이렇게는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네, 이처럼 윤석열 후보 측은 박지원 국정원장의 개입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조 씨가 SBS와의 인터뷰에서 이 박지원 원장과의 보도 시점을 협의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실토를 한 것이라며 반격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윤 후보 측의 이야기 좀 더 들어보시죠. 사실 이 9월 2일이라는 날짜는 우리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던 배려받아서 상의했던 날짜가 아니거든요. 그냥 이진동 기자가 치자고 결정한 날짜고 자, 여기서 원장님은 누굴까요? 우리 원장님이라고 하니까 박지원 원장 얘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갑자기 뭐 자백을 한 건지 아니면 말이 헛나왔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훅 들어오니까 참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는 저희도 당황스러워요. 조성은 씨 말 그대로라면 정치 공작을 공모한 겁니다. 그렇다면 보도 이후에 뉴스버스 보도 이후에 검찰, 공수처, 법무부 이 트리오가 완벽하게 신속하게 움직인 이유가 뭔지도 잘 설명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애초에 이 사건을 언론은 고발 사주 의혹 이렇게 불렀지만은 이렇게 된 상황이 된다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제보 사주 의혹 이렇게 불러도 무리는 아닐 겁니다. 근데 조성은 씨 이제는 상황은 고발 사주 의혹,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이 아니라 박지원 국정원장의 제보 사주 의혹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게 지금 윤 후보 측의 주장인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야당 역시 박지원 국정원장의 등장에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고발 사주 의혹은 여권의 선거 공작이라고 날을 세웠고요. 허은하 수석대변인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이 수사 대상이라며 문 대통령은 박지원 국정원장을 해임하라는 논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 발언들도 한번 들어보시죠. 박지원 원장은 하루속히 소위 조성은 씨와의 공모 의혹에 대한 입장 정리를 해야 합니다. 즉각적으로 이런 의문의 사안들에 대해서 조성은 씨가 아니라 국정원장의 입으로 해명을 진행하십시오. 가장 경악할 만한 일은 이번 사건에 박지원 국정원장이 개입된 것으로 볼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익 제보자라고 자처하고 있는 조성은 씨와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정원장 공관과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 등에서 식사 만남을 가졌고 특히 지난달 11일 두 사람이 만났던 공간은 일반인들의 출입은 허용되지 않는 공간, 즉 경호원이 배치되고 VIP만 출입 가능한 VIP 전용 공간이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취임 이후 국정원과 국정원장 공과 출입 기록을 즉각 공개하기 바랍니다. 또 8월 11일 문재인 오창회동 결제 내역을 즉각 공개해야 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가장 혐오했던 것 중 하나가 국정원 전신 중앙정보부의 정치 공작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 씨가 지난 2월에 국정원장 공간을 방문했었다는 사실을 들어서 박지원 원장의 개입을 더욱 강하게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 TV조선의 단독 보도였죠. 제보자 조성은 씨가 올해 2월쯤 국정원장 공관에서도 박 원장과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이 드러난 건데요. 물론 시기상 이번 사주 의혹과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야당에서는 방문 목적이나 추가 방문 여부 등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관 출입 기록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월 조 씨의 국정원장 공관 출입은 조 씨와 자주 연락을 해온 한 전직 의원에 의해서 알려졌습니다. 이 전직 의원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박 원장이 국민의당 출신 전직 의원들을 이 공관으로 초대했는데 조 씨도 함께 참석해서 만찬을 했다고 전했고요. 자신과 조 씨가 동석한 것은 한 차례였는데 그 외 추가 방문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네, 이 전직 의원은 조 씨로부터 손준성 검사에 대한 질문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 시기가 해당 매체 제보가 이루어진 6월에서 7월 이전인지 이후인지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윤석열 후보는 자체 진상규명 특위에 이어서 최재형 후보와의 공동 대응까지 선언하면서 전선을 확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윤 후보의 반격이 상당히 적극적인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윤 후보는요, 조 씨와 박지원 원장의 8월 회동을 근거로 이번 의혹을 국정원의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잘 이해가 안 되고 국정원장이라는 그 직분에 비춰서
평소에 아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국정원장이라는 그 지위에 가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좀 정상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공작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내가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개연성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정치 공작이 벌어졌을 때 누가 손해를 보고 누가 정치적으로 이득을 봅니까? 그거를 저는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보자 조성은 씨와 박지원 국정원장의 만남이 알려진 뒤에 윤석열 후보와 야당의 반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조 씨가 지난 2월에 국정원장 공관에서도 박 원장을 만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의힘은 더욱 의심을 키우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의 이런 공세에 좀 근거가 있다고 보십니까? 뭐 일단 여기서 박지원 원장이 등장한 것은 좀 이제 야권 입장에서는 뭐 의혹을 제기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박지원 게이트라는 표현까지는 좀 아직 너무 앞서간다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인데 미묘한 시점이잖아요. 사실 그 이제 조성은 씨가 뉴스버스에다가 뭔가 제보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보도가 나가는 그 한 달 반 그 사이에 딱 중간되는 시점에, 그리고 그 날을 박지원 원장을 만난 날 전후로 해서 그 화면의 캡처, 그러니까 텔레그램 화면의 캡처가 이루어졌고, 이런 걸 보면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이 고발 사주 의혹 제기 과정에 박지원 원장이 개입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 공모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의혹을 제기해서 이게 언론 보도가 나가는 시점 같은 것들을 박지원 원장하고 상의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서로 내부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뭐 당연히 정치적 중립, 그러니까 국내의 각종 기밀을 취합하는 최정점에 있는 사람으로서 강력한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는 국정원장으로서는 만약에, 뭐 추정입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이 부분은 명백한 법 위반인데, 뭐 아직까지 그거를 확정지을 만한 근거나 이런 것들은 전혀 나오진 않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문제는 여기서 깜짝 놀랄 정도로 뜻밖의 박지원 원장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뭐 야권 입장에서는 이제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 때문에 계속 수세에 몰리다가 뭐 이 박지원 원장이 등장하면서 이 반전의 기회를 잡은 건, 정치적으로 반전의 기회를 잡은 건 사실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지원 원장이 해명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의혹을 박지원 게이트라고 재규정한 윤석열 캠프는 오늘 오전 박지원 국정원장과 제보자 조성은 씨, 그리고 성명불상자 1명을 국가정보원법과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공수처가 윤 전 총장을 피의자로 입건하는 등 관련 수사에 강력하게 시동을 걸자 윤 후보 측은 정치 공작 프레임을 걸며 강화하면서 본격적으로 반격을 노리는 양상입니다. 눈길을 끄는 거는 아까 그 피고발인 대상에 성명불상자 1인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성명불상자라는 건 결국 누군지 모른다 이런 얘기인데 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조 씨와 박지원 원장의 만남의 동석자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호텔 식당에 누군가 함께 있었다 이런 의미인가요? 네, 윤 캠프의 주장이고요. 윤 캠프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한겨레에 따르면 윤 캠프 관계자는 성명불상자에 대해서 특정할 수는 없지만 경호원은 아닌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그간 조 씨는 8월 11일 식사 자리에 경호원을 제외한 동석자는 없었다고 주장을 해온 만큼 사실 확인이 또 필요해 보입니다. 고발장을 대표로 제출한 박민식 전 국회의원은 오늘 헤럴드 경제와의 통화에서 박 원장의 관여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공수처에서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변호사님한테도 거의 비슷한 질문입니다. 결국 이제 윤 캠프가 계속 조성은 씨와 박지원 원장과의 그런 문제를 하면서 또 오늘은 또 동석자의 문제까지 끄집어냈거든요. 이런 공세에 어떻게 보십니까? 동석자에 관련된 것은 만약에 지금까지는 근거가 나온 거는 없어요. 근데 근거가 만약에 없는 그냥 고발이라면 이거야말로 정치 공세에 다름없다고 보입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이제 조성은 씨 같은 경우에는 동석자가 없었다라고 단언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윤 전 총장 캠프에서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동석자가 있었고 그 성명불상자 1인을 또 추가로 고발을 한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둘 중에 한 명은 분명히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네. 예, 그럼 이건 수사 과정에서 뭐 삼자대면을 하던 해가지고 분명히 밝혀져야 될 거고요. 누군가는 거짓말일 거고, 그러면 둘 중에 한 명은 굉장히 치명타를 입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윤석열 캠프에서 의혹이 이런 근거가 없이 공세를 제기하는 거라면 이거 사법기관에 가 있는 거를 이제 정치적 공세로 흔들려고 한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야권은 조 씨의 과거 행적을 집중 부각하면서 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진태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과거 조 씨가 자신을 비판한 게시글을 공유하면서
이 사람이 전에 제게 욕한 것을 보라. 이런 사람이 당직까지 맡고 있었다니 어쩌면 예고된 참사라고 했고 이 황교안 전 국민의힘 부대변인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대위 회의 때 입만 열면 국민의당에서는 이랬고 저랬고 했던 사람이 버젓이 방송에 나와서 자신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떠드는 걸 보니까 혹한 사람, 믿은 사람, 그리고 침묵했던 나까지 모두가 원망스럽다는 글도 올렸습니다.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연 장제원 의원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제보자 조성은 씨는 박지원 원장의 사실상의 정치적 수양딸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 두 사람이 이 시점에 만나 무엇을 논의했는지는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온라인에서는 조성은 씨 과거 행적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특히 조 씨가 지난 4월과 5월 자신의 SNS에 1억 원이 넘는 고가 외제차 사진을 게시하고 올 초에는 직접 아파트 인테리어를 하고 식탁을 만드는 과정을 전하면서 뮤지엄급이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 외제차에 대한 이 자금 출처를 의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지만 이 차량이 이 본인 소유 차량인지 그리고 리스 차량인지는 알려지지 않았고요. 또 조 씨는 현재 1인 미디어 전문가 양성을 한다는 올마이티 미디어 대표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오늘 조성은 씨가 재정 상태와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해 누구로부터 후원을 받은 의심까지 든다며 조 씨를 비판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금도 연체하고 직원 봉급도 못 주는 분이 고급 주택에 마세라티 승용차라면서 무언가 느낌이 확 오는 듯이라며 조 씨가 국세 500만 원 체납, 채무 불이행, 또 직원 급여 및 4대 보험 체불 상태라는 일부 보도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제보자 조 씨를 향한 야당의 공세는 메신저를 공격하는 전통적 구태 정치라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 최고위에서 나온 목소리 들어보시죠. 박지원 원장의 식사 자리를 꼬투리 삼아 국정원 개입 운운하는 엉터리 삼류 정치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국정원장을 끌어들인 물타기 역시 공상과학 소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검찰이 고발장을 작성해서 김웅 의원과 국민의힘에 이 고발을 사주한 것이 지난해 4월 3일입니다. 박지원 원장이 이 국정원장에 취임한 것은 지난해 7월입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미래에서 오는 이 터미네이터도 아니고 무슨 이 고발 사주 사건을 공작을 한단 말입니까? 제보자와 국정원장의 만남이 있었다는 것을 두고 국정원의 공작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수사권을 통해 수많은 정치 공작, 선거 공작 의혹의 중심에 있는 사람의 주장치고는 참으로 초라합니다.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사건을 막기 위해 폭로자를 공격하는 등 다양한 시도가 있었으나 진실의 큰 물줄기를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공작이란 것은 비밀이 생명인데 공범과 만났다고 SNS에 광고하는 바보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민주당 측의 해명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국민의힘 측의 배후설 주장, 이거는 소설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네, 민주당 대선 주자들도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낙연 후보는 SNS에 윤석열 후보가 고발 사주 의혹에서 벗어나고 싶은지 무리수를 연발한다며 사실을 엉터리로 조립해 여론전을 펴는 것은 정치 검찰의 오랜 타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세균 후보도 공작은 은밀하게 벌이는 일이다. 이 동네방네 소문내며 벌이는 공작은 없다면서 이 두 사람의 만남 자체가 공작이라면 박 원장이 만난 숱한 사람들은 모두 공작 정치의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네, 야당을 중심으로는 제보자 조 씨가 지난해 4월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 등을 받은 뒤의 행보, 휴대전화 화면 캡처 시점을 비롯한 언론 제보 경위 등을 두고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 씨가 해당 자료를 1년 3개월가량 묵히다가 왜 지금에서야 제보를 했는지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공개된 파일의 기본 정보를 보면 조 씨가 휴대전화 화면을 최초로 캡처한 시점은 지난 7월 21일 오전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후 나머지 메시지 사진들은 8월 10일과 12일 날 캡처된 것으로 나오는데 공교롭게도 조 씨가 박지원 국정원장과 식사를 함께한 것으로 지목된 날의 전날과 다음 날입니다. 이를 근거로 국민의힘과 윤 후보 측은 박 원장 개입설을 주장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이 대표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애초에 8월 11일 회동 전후로 급 캡처가 이루어진 정황 등 같은 경우에 있어 아까 제가 밝혔던 것처럼 국정원장이 모종의 코칭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강하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보위를 통해서든지 국정원장이
명확하게 해명을 해야 된다. 예, 안 그러면은 대선을 앞두고 거취 표명 등 야당은 더 거센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조 씨가 처음부터 손준성 보냄의 이 손준성이 검사라는 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궁금증은 남아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그런 의심이 들 만도 한 게, 그러니까 조 씨가 처음에는 손준성이 누군지도 몰랐다 이렇게 했었는데 어제는 고발장을 열어보니까 손준성 보냄의 손준성이 검사일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조 씨는 지난 10일 JTBC 인터뷰에서 손준성 보냄의 손준성이 후보자 캠프 사람인 줄 알았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 하루 전인 9일에는 뉴스버스의 이진동 발행인 역시 같은 주장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그 제보자라는 분은 처음에 손준성 검사의 손준성이 누군지도 잘 몰랐어요, 신분을. 예. 예, 뭔가 알아야, 그런 걸 알아야 의도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 좀 공작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저희 취재에 응했을 뿐이에요. 예. 근데 그 제보자를 공격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전형적인 메신저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 씨가 어제는 손준성 검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런 취지로 답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조 씨는 어제 SBS 인터뷰에서 고발장을 열어보고 손준성 보냄의 손준성이 검사일 수밖에 없겠구나 의심의 내용도 있었고 중대한 사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접근을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조 씨가 다시 말을 바꾼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일부 나오기도 했는데요. 다만 조 씨는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난해 4월 이 김웅 의원으로부터 손준성 보냄이라는 문구와 함께 텔레그램으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 초안을 받았을 때 손준성이라는 인물이 이 검사라는 사실을 몰랐다가 뒤늦게 알게 됐다며 그 경위를 밝혔습니다. 텔레그램에서는 누군가를 거쳐서 사진을 전달받아도 최초에 그 사진 파일을 보낸 사람의 프로필을 볼 수 있는데 손준성의 프로필과 이번 의혹을 보도한 뉴스버스 전영수 기자의 텔레그램 연락처, 그 연락처 속에 손준성 검사의 프로필이 일치했다는 겁니다. 또 조 씨는 오늘 아침까지도 해당 프로필을 볼 수 있었는데 현재는 탈퇴한 계정으로 나온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조 씨의 주장 직접 들어보시죠. 이제 손준성이 저한테는 번호가 없고요. 이제 대화 보시면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혹시 모르니까 우리 전혁수 기자는 손준성 검사 번호가 있었고 저는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프로필 사진 동일인지 한번 확인해 봐라. 사실 이제 이게 손준성 보냄이 검사하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했던 내용은 고발장의 내용, 어제 이제 제가 조선일보랑 인터뷰했던 내용들도 이제 그 인지의 대상이었지만 우리 형식상 이제 그 고발장 사진을 그러니까 출력물을 통해 이제 사진 보냈던 것들을 이미지 보고 파일로 보내는 이미지 걸 보고 파일로 보냈던 걸 보고 검사의 방식이 아닌가? 네, 그 얘기를 전혁수 기자가 해주시더라고요. 올해 들은 네, 올해 들어서 올해 들어서 저는 전혀 들으신 기자들이 지금 보도해드린 대로 지금 조성은 씨의 그 여러 가지 진술 또 그다음에 인터뷰 내용들이 어딘가 지금 앞뒤가 맞지 않다 이런 주장들을 야당이 지금 하고 있고 또 실제로 저희가 좀 인터뷰의 내용들 그다음에 언론 보도 내용 또 뉴스버스와의 인터뷰 그런 걸 들어봐도 어딘가 좀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듯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 또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른바 메신저 리스크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어느 정도는 타당한 얘기라고 보이고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제보자 같은 경우에는 언론의 총 집중을 받고 있고 지금 대선 경선에서 가장 핫한 또 사람으로 떠올랐기 때문에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말이 엇갈리거나 또 말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비교를 해보자면 우리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처음에 뉴스버스에서 보도가 나온 다음에 모든 기자님들이 다 김웅 의원한테 전화를 해서 거의 전화를 쓸 수 없는 지경이었다라고 했거든요. 그때 김웅 의원도 사실은 국회의원이고 그리고 부장검사까지 지냈던 인물임에도 말이 오락가락해서 언론의 지적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난주에 있었던 기자회견에서도 같은 얘기를 반복하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또 기자님들한테 백불이라고 하면서 질문을 받을 때도 또 그 와중에서도 그 전에 보도됐던 내용들, 그 전에 했던 발언들과는 또 오락가락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제보자 자체가 좀 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너무나 단기간에 언론의 집중 포화를 받는 중에 좀 일어날 수 있는 좀 해프닝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야권에서는요, 조성은 씨가 공익신고자가 되기 위해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딜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조성은 씨는 지난 금요일 밤 중앙일보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한동수 부장의 전화번호를 구해서 직접 전화를 걸어 공익신고 의향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한동수 부장은 오히려 이 권익위에 우편 송달을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주저했다고 하는데요. 조 씨는 이런 한동수 부장에게 이건 그럴 사안이 아니다. 쳐들어가다시피 했다라면서 이 한 부장이 휴대전화 제출을 조건으로 수락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 공익신고자가 대검 감찰부장 전화번호를 구해서 소위 딜을 했다는 것은 이례적이라면서 공익신고자로 지정되기 위해서 대검 감찰부장의 전화번호를 알아내고 권익위 하는 게 어떻겠냐는 이 대검 감찰부장에게 쳐들어가다시피 했다 이런 얘기는 매우 자신감이 있었거나 또 그런 경로를 알려준 또 관철시킬 수 있는 확신을 준 사람이 있다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조 씨가 공익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취지의 주장인 겁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서 공익신고자 신청을 하는 사람이 검사장급인 이 대검 감찰부장을 직접 접촉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이 나오면서 정치권에서는 이 조 씨가 한 부장과 논의를 거쳐서 공익신고를 한 과정에 정치적 배경이 작용한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제기된다는 건데요. 이 한동수 부장은 이 추미애 법무장관 시절에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밀어붙였다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조성은 씨 자신도 왜 한 부장을 직접 접촉했는지 이유를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조성은 씨는 야권이 의구심을 표한 다음 날 페이스북을 통해서 친한 법조 기자님들께 수소문을 해서 이 한동수 감찰부장에게 직접 연락해서 공익신고를 하고 싶다고 했다. 김호수 검찰총장은 조국 전 법무장관한테 차관을 했고 박범계 법무장관은 민주당 소속이라서 이 정치적으로 해석이 안 되기 위해서 이 감찰부장을 직접 찾아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딜 논란에 대해서는 저는 처음 USB 자료를 가지고 갔고 그리고 휴대폰 원본 제출을 요청하셔서 적극적인 자료 제출을 말씀드렸다면서 이 다만 자료를 살펴보시고 공익신고임을 인정할 수 있고 원본까지 확인을 진행할 필요성을 느끼시면 회신을 달라라고 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렇게 고발사주 의혹의 제보자인 조성은 씨와 한동수 감찰부장이 공익신고자 신분을 놓고 모종의 거래 의혹이 나오자 오늘 박범계 장관은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서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많은 질문이 나올 텐데 그때 답할 수 있는 것이면 답을 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조성은 씨는 해당 입장문에서 공수처에 자료를 넘기기로 결심한 순간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김웅 의원과 윤석열 후보의 기자회견 중 그 태도도 문제였지만 윤 후보의 누가 대검에서 저런 걸 공익신고로 인정해줬느냐 이런 식의 위협과 위압적인 모습을 보고 난 뒤에 이 대검 외 수사기관에서의 객관적인 자료 제공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이거를 인터넷 매체에다가 제일 먼저 제보했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전부 다 알고 계시죠? 그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여의도판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고 저도 들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아마 전부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언론의 제보부터 먼저 한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공익제보자가 됩니까? 그렇게 폭탄을 던져놓고 숨지 말고 당당하게 나와서 그 디지털 문건의 출처, 작성자에 대해서 정확히 대라 이 말입니다. 치사하게 숨어서 오지 말고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면 책임질 각오를 하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수처는 애초부터 공익신고자 절차를 다 준비해놨으니까 오자마자 해줄 수 있으니까 빨리 좀 협조해달라고 했다라는 게 채널A 보도고요. 입장문을 통해서도 윤석열 후보의 기자회견 날 밤에 뉴스버스 기자를 통해 공수처에서 협조해달라는 연락이 왔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조 씨에 따르면 공수처가 빨리 협조 좀 해달라고 재촉을 했었다는 그런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조 씨는 그러면서 김웅 의원에 대한 인간적인 연민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김웅 후보가 좋은 사람, 크게 될 뿐이라는 이야기를 전달했던 것은 진심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제보자 조성은 씨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을 직접 접촉하고 또 공익신고자 인정을 받은 것에 대해서 야권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뭔가 딜이 있었던, 그러니까 일종의 협상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시각인데요. 조 씨는 물론 나름 해명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공익신고자 관련 부분은 이제는 별 의미는 없어졌죠.
본인 신분을 드러냈고 또 본인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사건 초기부터 좀 논란이 됐습니다. 이 공익신고자 신분을 확정지을 수 있는 곳은 권익위인데 권익위는 신청을 받은 적조차 없다고 했고, 김웅 의원 기자회견 직전에 대검이 공익신고자 신분인 것처럼 이 조성은 씨에 대해서 아직 이름이 드러나기 전에 문자를 뿌렸었죠. 뭐 지금 보면 이제 조성은 씨나 대검 쪽의 설명을 들어보면 어쨌든 조성은 씨가 먼저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그쪽에 이제 대검의 한동수 감찰부장에게 자료까지 주면서 그쪽이 먼저 자료를 요청해서 이제 공익신고자로서 뭐 이 대우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인데, 저는 뭐 이준석 대표가 제기하는 의혹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조성은 씨가 이 한동수 감찰부장을 어떻게 찾아서 연락처를 받아서 이런 식으로 쳐들어가다시피 해서 딜을 할 수 있었느냐. 이 과정에 누군가가 개입했을 수 있다라고 의혹을 야당 입장에서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또 조성은 씨라는 사람이 이 정치권에 한 6년째 있는 사람이에요. 또 이쪽 저쪽에 아는 사람도 많고 기자들도 많이 알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관련 의혹을 제기하기 위한 어떤 자료들이 이 여권에 유리할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면서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사람한테 가는 게 가장 유리할 것인가라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결과가 아마도 이 친정권 검사로 분류되곤 하는,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하고 대단히 가까웠던 한동수 감찰부장으로 뭐 스스로 판단을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 제보 자체가 뭐 공익신고라기보다는 뭔가 정치적 의도나 배경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의심은 제기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을 여당 의원 보좌관 출신 검사가 있는 부서에 맡긴 것 때문에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 수사를 수사 3부에 맡겼는데 거기에 김숙정 검사가 속해 있다고 합니다. 김 검사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보좌관을 지냈던 인물로 이 변호사 시절 조국 전 장관에 따를 의학논문 제1저자로 등재해준 혐의로 기소된 이 장영표 단국대 교수의 변호를 맡았고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서는 이 여당 전현직 의원의 변호인단에서 활동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괜한 논란을 일으켰다는 지적이 나오는 거죠.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임용 때부터 정치 편향 논란이 있었던 검사에게 사건을 맡기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다라면서 수사기관은 외부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데 공수처는 여기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공수처도 오늘 이 보도에 대해서 반박 입장을 내놨어요. 그렇습니다. 이 공수처는 오늘 이 사건은 지난 9일 수사 3부 최석규 부장검사에게 배당돼서 주임 검사는 최 부장검사다라면서 김숙정 검사는 고발 사건의 기초조사를 맡았을 뿐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정치 편향적인 수사 우려가 있다는 것은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추구하는 공수처의 수사를 곡해하고 수사 의지를 폄훼하는 것으로 유감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들으신 대로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을 여당 의원 보좌관 출신 검사가 있는 부서에 맡긴 사실이 알려져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공수처는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고 또 언론 보도도 문제가 있다며 반박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관련된 우려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다만 전 개인적으로 좀 침소봉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무래도 그 주임 검사는 수사 3부를 맡고 있는 최석규 부장검사고 그 밑에 3명의 검사가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총 4명의 검사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한 명의 평검사가 뭔가 정치적인 편향성이 만약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통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다만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러한 논쟁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정치적인 큰 사건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공수처에서 세련된 방식으로 이 검사 말고 다른 검사가 또 들어와서 일을 했었더라면 이런 의혹은 없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은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는 것은 정말 그야말로 침소봉대고, 그리고 이제 공수처는 이제 수사로 말하면 됩니다. 수사로 말하고 지금 신속 그리고 중립적인 수사가 중요한데 신속한 수사는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좀 더 중립적인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에 국민의힘은 공수처를 겨냥해서 김웅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은 절차상으로 명백한 불법이라며 강한 반발에 나선 상황입니다. 지난주 공수처가 김웅 의원의 자택 그리고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는데 국민의힘 측의 강한 반발로 의원실 압수수색은 지금 중단된 상태예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공수처가 김웅 의원실의 PC 압수수색 당시 조국, 미애, 오수 등을 키워드로 검색하면서 파일을 수색한 데 의문이 나옵니다. 화면 먼저 보시죠.
이거를 보시고 과연 동권과 이게 무슨 관련이 있는지 국민 여러분이 한번 판단을 해 주십시오. 조국, 재수, 오수, 경심, 미애 저에게 영장을 적법하게 제시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추출하고자 했던 그 키워드들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김웅 의원 컴퓨터하고 고자진의 컴퓨터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요게 보세요. 조국, 재수, 건희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압수수색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어제 저녁 여의도 국회 인근 호텔에서 깜짝 회동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 깜짝 회동이요? 누가 만난 겁니까? 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후보 그리고 최재형 후보가 정치를 시작하고 처음으로 공개 석상에서 만났습니다. 이번 만남은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는데요. 두 사람은 공수처의 대선 개입은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날 회동에는 윤석열 후보 측 이상일 전 의원과 최재형 후보 측 김선동 전 의원도 배석을 했습니다. 김선동 전 의원은 기자들에게 이 두 분이 이 정부 행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고 뜻을 모아서 합의문 형태로 문구를 만들어서 발표한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상일 전 의원은 최 전 원장이 연락을 주셔서 만남이 성사됐다면서 윤 전 총장의 격려와 응원의 말씀에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회동에서 두 후보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최 원장님께서 최근에 그 고발 무슨 사주라고 명명된 이런 그 정치공작 게이트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를 표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최 원장님께서도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뜨리는 대단히 중대한 선거 개입 행위라고 우려를 표하셨습니다. 공수처가 야당의 후보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대선 개입 행위로서 드루킹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현 정권의 사건들은 그렇게 미온적으로 지연시키더니 친여 시민단체가 고발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공수처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은 정치적 중립을 넘어선 정치 공작 가담 행위입니다. 공수처의 대선 개입 선례를 결코 남겨서는 안 됩니다. 이어서 최재형 후보는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가 최고 정보기관 수장의 수상한 만남은 한 점의 의혹도 남김없이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면서 정권 교체를 향한 국민의 열망을 꺾으려는 이 근거 없는 정치 공작이 계속되면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을 경고한다고 했습니다. 두 후보는 법조인 출신 등 공통점이 참 많은데 나란히 차기 대선에 출마하면서 라이벌 구도가 형성됐었죠. 네, 두 후보는 나란히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공직자를 지내다가 대선 출마로 직행한 점 그리고 법조인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데요. 차기 대선 출마로 자연스럽게 라이벌 구도가 형성되고 신경전까지 펼쳐지면서 가깝게 지내지 못했지만 이날 사실상 최재형 후보가 윤석열 후보의 힘을 실으면서 거리가 많이 좁혀진 모습입니다. 앞서 유승민 후보는 자신의 SNS에 공수처는 박지원 국정원장을 즉각 수사하라고 공격을 했고요. 또 원희룡 후보도 문 대통령은 박지원 원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반면 이들과 거리 두기를 하고 있는 후보도 있죠. 바로 홍준표 후보인데요. 홍준표 후보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후보 측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 후보자 개인이야 훌쩍 떠나버리면 그만이지만 당은 중차대한 대선을 치러야 한다면서 이 후보 개인의 문제에 당이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팩트가 있다면 경위가 어찌됐든 그건 정치 공작이 아닌 범죄라면서 당은 소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이 고발 사주 의혹 외에도 윤석열 후보를 매일같이 비판해왔죠. 입당할 때부터 당대표와 갈등이 있었고 당에 들어와서는 의원 줄 세우는 구태 정치로 말이 많더니 토론을 회피하고 경선 룰 시비로 헛된 갈등만 키웠다고 비판했고요. 급기야 개인 문제인 고발 사주 사건을 당까지 물고 들어감으로써 당이 앞으로 큰 피해를 보게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라도 당을 생각한다면 스스로 헤쳐나가시라. 그게 사나이 대장부라고 전했습니다. 어제 홍준표 후보가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 선을 그었던 그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제 문제도 아니고 그건 당 문제도 아닙니다. 후보 개인의 문제입니다. 후보 개인의 문제를
당이 나서는 것도 옳지 않고 개인의 문제를 당을 끌고 가는 것도 사나이 대장부답지 않다. 지금 민주당은 우리 당을 공범으로 엮으려고 프레임을 짜고 있는데 그 프레임에 넘어가면 바보 같은 짓이죠. 야권 대선 후보자 중에서 이제 홍준표 후보만 나홀로 윤석열 후보하고 선을 긋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홍준표 후보의 이런 전략 본인의 상승세에 좀 도움이 될까요? 그동안은 좀 도움이 됐는데 이제 과거 처음에 이 사태가 불거졌을 때는 윤석열 전 총장을 굉장히 강력하게 공격을 하다가 그 수위가 점점 약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박정원 국정원장이 등장하면서 이 사안의 향방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서도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대응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권의 대선 주자들도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연일 비판 공세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후보는 윤석열, 최재형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 공동 대응 발표를 두고 정치검찰, 정치감사원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불과 며칠 전까지 이 국정조사와 감찰뿐 아니라 공수처 수사도 받겠다고 공언하지 않았느냐. 정치인은 말과 행동이 달라서는 안 된다라면서 정치를 바로 세우겠다며 출마를 선언한 최 후보도 증거가 명백하게 드러난 공작이 눈에 보이지 않느냐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지난 9일 이재명 후보는 한 방송사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합리적인 추론으로 윤 전 총장이 모르거나 무관할 수 있겠냐라고 말했는데요. 관련 발언 좀 더 들어보시죠. 이게 합리적 추론인데 예. 그거 어떻게 모르고 무관할 수 있겠어요? 본인은 그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 정당한 일이었다면 그 초중장이나 차장에게 보고를 하지만 그 외의 일은 모를 수 있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모를 수 있지요.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는데 예. 그 총장의 가족에 관한 일이고 관심이 집중된 일인데 그 정보 수집까지 시켰었죠. 그러니까 총장 예. 몰래 부하들이 뭐 그리 충성심이 높아서 저는 그 변명이 전혀 수긍이 안 됩니다. 여기에 추미애 후보도 목소리를 냈죠. 네, 맞습니다. 추미애 후보는 오늘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를 통해서 이번 사건은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꾸로 국정원 공작을 주장하는 야당의 태도를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공권력을 가지고 선거에 개입하는 있어서는 안 될 검찰발 정말 조용한 쿠데타를 음모를 했다 이렇게 봅니다. 전 이건 증거가 있는 것이니까요. 그 증거에 대해서 의혹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는 것이지. 즉 강도를 잡아놨더니 신고 누가 했느냐 호들갑 떠는 건 공당의 도리가 아닌 거죠. 이런 와중에 민주당은 주말 동안 지역 순회 경선과 함께 어제는 슈퍼위크라고 불리는 1차 국민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충남을 시작으로 강원까지 과반 득표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제 열린 강원 지역 경선에서 55.36%를 얻으면서 대전과 충남, 세종과 충북, 대구, 경북에 이어서 4연속 과반 압승을 거뒀습니다. 의원직 사퇴라는 배수진을 친 이낙연 후보는 강원 지역 경선에서 27%를 차지했습니다. 네, 어제는요. 이것과 함께 1차 국민선거인단 64만 명의 투표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이 당신보다는 일반 민심을 가늠할 수 있고 또 약 210만 명으로 추산되는 이 전체 선거인단의 30% 규모여서 민주당 경선 판세 분수령으로 꼽혔는데요. 총 49만 6천여 명이 참여해서 이 높은 투표율 77.37%를 기록한 이 1차 슈퍼위크에서 이재명 후보는 51.09%를 얻어 1위를 차지했고요. 이낙연 후보는 31.45%를 얻어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누적 득표율은 이재명 후보 51.41%, 이낙연 후보 31.08%가 됐고요. 추미애 후보가 3위, 정세균, 박용진, 김두관 후보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1차 슈퍼위크 투표 결과 발표 후에 이재명, 이낙연 후보가 밝힌 소회 또 들어보겠습니다. 지지를 보내주신 선거인단 여러분, 그리고 우리 당원 여러분과 우리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희망을 얻게 됐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더욱더 세심하게 노력해 가겠습니다.
그런데 언론들은 이낙연 후보에게도 일말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던데 무슨 이유죠? 네, 의원직 사퇴라는 배수진까지 친 이낙연 후보의 누적 득표율이 30%대에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오는 5일부터 시작되는 호남 경선에서 반전을 노릴 불씨는 일단은 살린 셈입니다. 이 추미애 후보는 대구와 경북 경선에서 14.84%를 차지했고요. 강원 경선에서 8.61%를 얻으며 누적 득표율 3위에 올랐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재명 후보는 계속해서 과반 득표를 하고 있고 또 이낙연 후보는 호남 경선에서 역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가 지나고 펼쳐질 호남 경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전 개인적으로는 이제 대세는 이제 이미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조심스러운 예측이긴 한데요. 그리고 이제 호남 민심이라는 게 원래 이제 본선 경쟁력이 있는 사람한테 좀 더 밀어주는 또 표심이 있기 때문에 그 호남의 표심을 생각해본다면 아무래도 추석 연휴 이후에는 조금 더 대세가 굳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